무당의 죽음, 자기야 미스테리 극장. 그 피는 아직도 마르지 않았다. 1987년 충청북도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마을 용현리. 이 마을은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끊긴 채 고요하고 폐쇄된 공간이었다. 도로 하나, 전신주 몇 개, 계절이 바뀌는 것 외엔 달라지는 게 없는 곳. 그곳엔 한 채의 기이한 집이 있었다. 돌로 둘러싸인 담장, 지붕 위로 자란 칡덩굴, 그리고 늘 피워진 향냄새. 그곳은 마루당이라 불리는 무당 유월아의 집이었다. 유월아는 대대로 신내림을 받은 집안의 마지막 무당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찾았다. 농사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가 이유 없이 아프면, 혹은 누가 죽었을 때도 그녀는 신의 말을 듣는 자로 신의 화를 대신 막는 자였다. 그러나 그녀를 둘러싼 소문은 기이했다. 밤마다 혼잣말을 한다. 마당에서 피를 붓는 의식을 한다.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개는 절대 짖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끔찍한 이야기 하나. 그녀의 남편은 젊은 나이에 실종되었고 유월아는 그의 뼈를 직접 묻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저 입을 다물었다. 그 누구도 마루당을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마을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소년 조경수와 이동진. 둘은 호기심이 많고 장난이 심한 아이들이었다. 어른들이 마루당 이야기를 하면 귀신도 안 무섭다며 웃고 넘겼다. 하지만 그해 겨울 사건이 일어났다. 밤 11시 두 사람은 마루당 집 담장을 넘었다. 경수는 말렸다. 진짜 들어갈 거야? 동진은 웃으며 말했다. 돈 많다잖아. 어차피 미친 여자잖아. 잠들었을 거야. 방 안은 향 냄새가 진동했고 벽엔 부적 수십 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붉은색 초가 아직도 타고 있었고 그 옆엔 작은 재물상이 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았다. 그러다 그들은 장롱 밑에서 두툼한 봉투와 금목걸이, 장신구가 들어있는 작은 함을 발견했다. 봤지? 이거면 된 거야. 나가자. 하지만 그 순간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거기엔 유월아가 서 있었다. 한복 자락이 피에 젖어 있었고 머리는 풀어헤쳐져 있었다. 그건 너에게 아니다.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그 피가 너의 손을 묻힌다. 경수는 공포에 질려 손에 쥐고 있던 돌을 그대로 휘둘렀다. 퍽 하는 소리. 유월아는 눈을 크게 뜬 채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흰색 한복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동진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닫았고 두 사람은 도망쳤다. 다음 날 아침 유월아는 사라졌다. 귀신도 핏자국도 침입 흔적도 없었다. 경찰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이 데려갔나 보지. 혼자 살다가 실성했을 거야. 그 사건은 몇 주 만에 조용해졌다. 아무도 유월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그 집은 점점 잡초에 묻혀 폐가가 되어갔다. 경수와 동진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25년이 흐른 뒤 경수는 서울에서 중견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딸 둘의 아내와 함께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다. 하지만 2023년 어느 날 둘째 딸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빠, 그 언니 또 왔어. 어떤 언니? 머리 길고 얼굴에 피 묻은 언니. 나보고 아빠 데려가야 된대. 경수는 아이가 겪는 스트레스로 여겼고 병원에 데려갔다. 그러나 아이는 병원에서조차 웃으며 말했다. 그 언니는 여기에도 있어요. 지금 창문 뒤에요. 경수의 몸에 소름이 돋았다.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유리창엔 손자국 하나가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아이의 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한편 동진은 공무원으로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불안해졌다. 어느 날은 부엌에서 큰 칼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누가 속삭여요. 당신을 죽이라고. 그날 이후
아내는 말없이 웃기 시작했다. 낮에도 밤에도. 그리고 3개월 후 동지는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수는 더는 버틸 수 없었다. 다른 날이 갈수록 말이 없어졌고 매일 밤 잠꼬대하며 울부짖었다. 아빠만 데려간대. 경수의 아내는 지쳐갔고 집안은 냉기와 악취가 맴돌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러다 아내가 말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무당 찾아. 진짜 무당. 서울 강북 외곽 도봉산 자락 아래 오래된 민가 한 채. 경수는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다. 천하당 심연어라 불리는 여무당. 소문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의 사주를 보고 죽을 날짜를 알려준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그녀의 집은 문부터 이상했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이 훨씬 넓었고 향 냄새가 너무 강했다. 경수가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건 천장 가득 달린 부적들과 달피가 마른 재단, 그리고 그 안에 앉은 여자. 눈을 감은 채 경수를 향해 말했다. 기다렸다. 경수는 입을 떼기도 전에 그녀가 눈을 떴다. 그리고 손을 떨며 입가에 힘이 풀렸다. 피가 내 손에서 떨어지고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너 신을 죽였구나. 지면하는 떨리는 손으로 경수를 향해 부적을 던지며 외쳤다. 이건 신내림의 무당이 아니야. 마루당 그녀는 신 그 자체였어. 신을 품은 그릇이었어. 사람의 몸이지만 신의 집이었어. 경수는 당황하며 물었다. 그럼 내가 죽인 건? 무당은 대답 대신 입에서 꺽꺽거리며 검붉은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눈이 뒤집혔고 전신이 떨렸다. 부적은 타오르듯 찢어졌고 향은 갑자기 꺼졌다. 그리고 방 안의 거울 하나에서 소리 없는 웃음이 들려왔다. 지면화는 경수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건 너 하나만이 아니야. 너희 둘 모두 원혼에게 심장을 빼앗겼어. 살아있을 뿐 이미 반쯤 죽은 거야. 그 순간 그녀는 경수의 눈앞에서 갑자기 고꾸라졌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듯 축 늘어졌고 숨은 끊겨 있었다. 입안에선 검붉은 피가 계속 흘러나왔고 손엔 경수의 이름이 적힌 부적이 쥐어져 있었다. 경수는 기겁하며 뛰쳐나왔다.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렸다. 그러나 집 문을 닫기 직전 뒤에서 또렷이 들렸다. 마루당은 죽지 않았다. 그녀는 신이니까. 이후 경수는 심연화의 죽음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검 결과는 자연사. 어떠한 외부 충격도 없었다. 입안에선 매우 오래된 달피의 흔적이 발견됐고 부적 조각들은 화재 흔적 없이 자연분해 상태로 변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경수는 딸아이 방 문 앞에서 발견한 작은 발자국 하나를 목격했다. 붉은색 맨발 그리고 역방향으로 찍힌 흔적이었다. 경수는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직감했다. 심연화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경찰은 폐쇄된 굿방에서 여무당이 피를 토하고 숨진 것을 급성 심장마비로 처리했지만 경수는 알았다. 그건 신의 분노였다. 그 분노의 씨앗은 그와 동진이 25년 전 묻어버린 그 밤에 이미 틔워진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동진을 찾아갔다. 동진은 그를 보자마자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다. 마치 경수의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를 본 듯한 눈빛이었다. 왔네. 결국 경수가 침묵하자 동진은 손에 쥐고 있던 담배를 떨궜다. 너도 들었지? 그 목소리. 뭐? 거울을 보면 누가 내 귀에 속삭여. 다 봤다고. 너도 같이였다고. 동진은 이미 밤마다 유월화의 환영에 시달리고 있었다. 문득문득 한복 입은 여인이 방 안에 서 있고 창문 너머에서 자신을 응시하며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웃는 걸 봤다고 했다. 지금도 있어 저기 뒤에. 내 왼쪽. 보고 있잖아. 경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다.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절대 보지 말라고 속삭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경수는 동진과 함께 술을 마시며 과거를 고백했다.
무섭고 끔찍했지만 그래도 말하고 나니 조금은 편해졌다. 동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우린 그냥 애들이었잖아, 몰랐잖아.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경수가 깬 방 안엔 동진의 형체가 없었다. 그리고 거실 창문에 목을 맨 동진의 시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입은 웃고 있었고 발끝은 바닥에서 10cm쯤 떠 있었다. 벽엔 손가락으로 긁은 듯한 자국으로 붉게 쓰여 있었다. 나는 이제 널 안다. 경수는 무작정 차를 몰고 용현리로 향했다. 피로 감겨버린 과거, 무당의 집, 그리고 그날 밤이 다시 꿈처럼 떠올랐다. 마을 입구는 변해 있었다. 폐가가 줄지어 있었고 사람도 소리도 없었다. 길고양이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마을. 시간이 이곳만 빼고 흐른 듯했다. 그는 마루당의 옛집 터에 도착했다. 자세히 보니 그곳은 마당만 남아 있었다. 기와장도 다 무너졌고 담장도 절반은 허물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당 한가운데 잡초가 자라지 않는 원형의 땅이 있었다. 그것만이 너무나도 깔끔했다. 경수는 삽을 들고 그 원형의 중심을 파기 시작했다. 처음엔 돌, 흙, 나뭇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엔 낡은 부적들이 줄줄이 나왔다. 그중 몇 장은 아직도 피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깊이 1m쯤 파내렸을 때 딱 소리와 함께 삽이 무언가 단단한 것을 쳤다. 경수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파헤쳤다. 그곳엔 인간의 두개골이 있었다. 그 눈구멍은 이상하리만치 크고 입은 벌어진 채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뼈의 일부는 검게 타 있었고 손가락 뼈 하나하나엔 부적이 실로 묶여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바람이 불었다. 아니, 바람이 아니라 숨소리였다. 그 피는 아직도 마르지 않았다. 경수가 돌아보자 그 자리에 서 있는 여인이 있었다. 머리는 길게 풀어헤쳐져 있었고 입가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눈은 눈이 아니었다. 까만 구멍, 그 안에서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나를 묻었니? 경수는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그의 다리는 이미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넌 내 피 위에 집을 지었어. 넌 내 이름을 지웠지. 이젠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할 차례야. 그녀는 점점 다가왔다. 한복 자락이 흙을 스치며 바스락거렸고 흙 속에서 피가 스며나오기 시작했다. 바닥에 떨어진 경수의 핸드폰 화면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자동 입력되어 있었다. 신을 죽인 자 뿌리부터 썩으리라. 이틀 뒤 마을 근처 등산객에 의해 경수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는 완전히 타버린 채로 정자세로 누워 있었고 눈은 열린 상태였다. 놀랍게도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마치 어떤 진실을 깨달은 자처럼. 그리고 그의 양손엔 낡은 부적이 감겨 있었다. 한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루당은 신의 집. 집을 무너뜨린 자는 신의 잠을 깨웠도다. 경수의 불탄 시신은 마루당 터에서 발견되었고 그 후 그 땅은 출입금지 구역으로 묶였다. 그러나 지금도 용현리 입구 낡은 표지판 뒤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신을 모시는 자를 건드린 자 삶으로 갚고 죽음으로 벌하리. 마루당은 사라지지 않았다.